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 중인 6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배운 건 없지만요,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사람을 절대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텐 손님일 줄 아는지, 약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지, 그게 다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60년 넘게 살았어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 안 하고 내 앞가림 잘하면서요. 누굴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도 몰랐고요. 그런 제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던 야채 가게 할머니가요. 이 사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밀하게 준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좀 심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후회 없어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 소가리만 하다가 눈 감았을 테니까요.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7남매 중 막내였는데 그때는 다들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위로 오빠 넷, 언니 둘이 있었고 전 막내였어요. 막내라고 귀여움 받았을 것 같죠? 천만에요. 먹을 게 없으니 맨날 싸우고 옷도 언니들 물려받은 것만 입고 컸어요.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부모님이 1년 내내 허리 휘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했죠. 그래서 19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입이 하나라도 줄어야 사니까요. 그때 셋째 오빠 소개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그 뒤로 식당, 공장,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의 가게를 전전하다가 30쯤에 작은 야채 가게를 시작했어요. 가게라고 하기도 못하네요. 시장 한 구석 좌판이었거든요. 그래도 떳떳하게 일하다 보면 제 가게를 열 날이 오겠지 그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쯤 소개로 만난 남편은 버스기사였죠. 시내버스 운전을 했는데 고된 일이었지만 불평 한 번을 안 하는 사람이었죠. 퇴근 후에 제 어깨 주물러주고 말은 없어도 옆에서 다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부터 휴일 근무도 빠지지 않고요. 우리 도연이 크면 돈 많이 드니까 지금 열심히 벌어놔야지. 난 괜찮다니까.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이 12살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새벽 운행이 있어 새벽 4시부터 나갔죠. 저는 눈도 제대로 안 뜨고 현관까지 배웅했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영안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아침에 갔다 온다던 사람이 왜 여기 누워있는 건지 현실 같지 않아서 눈물도 그땐 안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내고 다짐했어요. 여보, 내가 우리 아들 당신 목까지 잘 키울게. 교육 하나는 제대로 시키자는 생각 하나로 아들을 키웠죠.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가게에서 양파 까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아들이 32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집에 여자를 데려온 건 처음이었죠. 드디어 장가를 가려나 보다 했어요. 그날 처음 본 며느린 키도원치라고 수수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서아라고 합니다. 빨리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속으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은 있네 싶었어요. 제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음식을 내오면서 말을 했어요. 많이는 못 차렸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요. 입엔 잘 맞으려나 모르겠네. 근데 그 아가씨가 상 차린 걸 가만히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어머나 왜 그래요? 아니 저 온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진짜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린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도 다니고 부모님도 건재하시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더라고요.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그 모습도 참 예뻐 보였죠. 아니야, 됐어. 무슨 설거지를 해, 손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손님 아니고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라니 벌써 이렇게 마음을 정했구나.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올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죠. 결혼식 끝나고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믿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안 믿을 이유가 없었죠. 근데 그 약속이 1년도 안 가서 깨질 줄은 정말 몰랐네요.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연락도 꼬박꼬박 했고 저한테도 상냥하게 대했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죠. 근데 결혼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 옷 너무 촌스러운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건 좀 버리세요. 제가 아들 집 갈 때 입은 옷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잔소리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머니, 그 스카프 가짜인 건 아세요? 아, 진짜 창피하게. 그거 그냥 버리세요. 그렇게 보기 싫으면 하나 사주면서 말이라도 하던가요. 갈수록 대놓고 한숨을 쉬거나 눈살을 찌푸리면서 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 볼 일이 있어서 연락도 안 하고 집에 들렀어요. 원래는 미리 말하고 가는데 그날은 갑자기 줄 게 생겨 가게 정리하다 바로 간 거예요. 그냥 반찬만 놓고 가려고 했는데 냉장고에 메모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봤는데 저녁 30번 차리면 명품 구두. 처음에는 무슨 장난인가 싶었어요. 근데 옆에 또 다른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아기 낳고 싶으면 명품 가방 3개. 그걸 보고 나니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똑같았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파일 하나가 있었는데 빼곡하게 정리된 표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 청소, 빨래. 그게 적립되면 사줘야 할 명품 목록이 있는 거예요. 아내 노릇을 돈 받고 하는 개념인 거죠. 한참을 앉아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집을 나왔어요. 며칠 뒤에 아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도연아, 서아가 명품을 많이 좋아하니? 볼 때마다 다 다른 가방인 것 같던데? 대답이 좀 늦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피곤하단 것처럼요. 그냥 넘어가. 애 가지려면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게 낫지. 명품이면 된다는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투였죠. 뭐 다 계획해 놨더라고. 애 낳으면 기저귀 가방 뭐 사야 하고 유모차 뭐 사야 하고 나중에 학부모 모임 나갈 때 될 가방도 필요하다고 하고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정해놓은 게 10개가 넘어. 근데 어떻게 애 안 낳겠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잖아. 엄마도 손주 보고 싶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아내 비위 맞추느라 쩔쩔매면서 명품이나 사주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꼴을 보니 제가 속상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신경 쓸 정도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맞춰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완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도 조건을 맞춰줘서 그랬는지 1년쯤 지나 손녀를 낳았어요. 그런 손녀가 어느새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손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전화로 걸려온 건데 받으니까 신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나 이번에 발표회에서 노래 불러. 제일 앞에서. 할머니 꼭 와야 돼? 그래? 아이, 우리 하은이가 앞에서 노래하는 거야? 당연히 할머니가 가야지. 약속. 그 목소리가 어찌나 들뜨고 기쁜지 못 간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하은이 발표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주로 학부모들만 오는 자리라서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발표회에 굳이 부모님만 오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니, 왜? 하은이가 오라고 하던데 왜? 가서 나도 우리 하은이 노래하는 것 좀 보게. 제 말에 며느리 목소리가 좀 차가워졌어요. 다른 엄마들 눈도 있고 저도 좀 신경 쓰여서요. 그냥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딱 잘라서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더 말해봤자 서로 감정이나 상하겠다 싶었죠.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됐어요. 이번 일로 손녀가 실망할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발표회 당일 가게 잠깐 닫고 유치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가기 전에 문득 장롱에 둔 가방이 떠올랐죠. 며느리가 맨날 제 옷차림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신경 쓰자 싶어서요. 아주 오래전에 선물로 받은 가방이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고맙다고 주고 갔었거든요. 꽤 좋아 보이는 가방인데 한 번도 들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왠지 그 가방이 생각났죠. 며느리가 늘 명품 하니까 나도 한번 들어보자 싶었어요. 이상한 오기 같은 거였죠. 옷까지는 다 못 갖췄지만 가방이라도 좀 있어 보이는 거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뒤쪽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쪽에 며느리가 보였어요. 아이들 목소리에 정신없이 발표회가 시작됐어요. 손녀 차례가 됐는데 무대에 올라가더니 객석을 두리번거렸어요. 제가 손을 흔들자 손녀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사실 제 자리에서는 잘 안 들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예뻤죠. 노래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손녀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할머니, 나 노래하는 거 봤어? 아이, 그럼 다 봤지. 우리 하은이 노래 너무 잘하더라. 가수 해도 되겠어.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 하은이 잠깐 보고 가려고. 그래도 약속한 거라서 안 올 수가 있어야지.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만 해도 당황한 건지 화가 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두리번대더니 다른 엄마가 지나가다 와서 그분이 가볍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하은이 할머니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도 다 오고 하은이 좋겠네. 근데 그 말에 며느리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 그냥 동네 아는 분이에요.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 있던 손녀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날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나, 저더러 시어머니가 아니라 동네 아는 사람이래요. 차 타고 집에 가는데 며느리가 저를 백미러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그 가방 어디서 나셨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요. 어? 이거? 아니, 그냥 옛날부터 있던 거야. 왜? 어머니, 그런 가짜 드실 거면 그냥 안 드시는 게 나아요. 뭐? 누가 가짜래? 딱 봐도 티 나요. 그런 디자인 요즘 안 나온 지 한참 됐거든요. 가죽 느낌도 그렇고 로고 위치도 미묘하게 이상하고. 명품도 잘 모르시면서 왜 가짜를 들고 다니세요? 오히려 시장 가방이 더 나아요. 그게 어머니한테 더 잘 어울리고요.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이 가방이 진짠지 가짠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그 태도,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그 가방 들고 와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다른 엄마들도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아까 시어머니 아니라고 한 거냐? 뭐 동네 아는 사람? 아이고. 며느린 끝까지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저도 더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뭐예요? 그날 이후로 전 아들 집에 가는 게 껄끄러워졌어요. 뭘 입고 들고 가야 하나부터 고민이 됐어요. 가도 눈치가 보이고 안 가도 서운하고 참 이상한 노릇이었죠. 그 일이 있고 2달 뒤에 남편 기일이 왔어요. 해마다 저는 아침 일찍 산소에 갔죠. 술도 한 잔 올리고 한참 앉아있다가 와요. 그렇게 25년을 했어요. 그날도 산소에 갔다 넋두리를 한참 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형수님, 저 창호예요. 그동안 연락도 너무 못하고 죄송합니다. 남편 막내 동생이었어요. 결혼식 때 보고 남편 장례식 때 본 게 2번째였죠. 시댁 식구들이 원래 뿔뿔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특히 막내 서방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느라 소식을 더 모르고 지냈죠. 아유 서방님 요즘 어디서 지내요? 그나저나 어쩐 일이에요? 그냥저냥 아픈데 없이 삽니다. 오늘 형 기일이잖아요. 저도 혼자서 술 한잔 했네요. 안 그래도 산소 갔다 왔는데 전화도 주고 고마워요. 근데요 형수,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요. 목소리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꺼내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죠. 형이 혹시 형수한테 땅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땅은 우리 형편에 엄두도 못 낼 일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땅을 사요? 그게요 형수님. 그때 형이 저한테도 돈 좀 빌렸어요. 한 500만 원인가 빌려갔는데 저도 없는 살림이 빌려준 거라 좀 무리했거든요.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 해두는 게 좋다고. 도연히 생각해서라도 뭔가 하나 사놔야 한다고.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줄 몰랐거든요. 그때 형이 적금 들었던 거 깨고 저한테 빌리고 또 어디서 좀 구해서 땅을 샀어요. 경기도 외곽에 진짜 허허벌판이었는데 그땐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형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중에 뭔가 될 거라고. 왜 형 주변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이 저한테까지 비밀로 한 일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 땅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였으니까.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그쪽이 신도시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도시 개발요? 네, 토지 보상 대상이래요. 형수님, 그러니까 그 서류 잘 찾아보세요. 등기 권리증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형이 분명 안 버리고 잘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전화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땅은 뭐고 신도시 개발이라니. 정신 차리고 장롱을 열었어요. 남편 유품이 든 상자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열고 뒀는데 그날은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밑바닥에서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열어보니까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등기 권리증이었죠.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땅, 주소를 보니까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진짜 서방님 말대로 남편이 정말 땅을 사뒀더군요. 다음날 눈 뜨자마자 구청에 알아보러 갔어요. 서류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담당 직원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확실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네, 보상 대상 맞으시네요. 신도시 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 보상금이 얼마나... 확실하진 않지만 한 8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8억이라고요? 평생 그런 돈 구경도 안 해봤는데 야채 가게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그런 돈이 갑자기 생긴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25년 전에 산 땅이 8억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다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하지? 당연히 아들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서 멈칫했어요. 아들한테 주면 결국 며느리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버스 몰면서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동생한테 빌리면서까지 마련한 그런 돈을 왜 저런 애한테 줘야 해요?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부정한 애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며느리한텐 못 주지. 그땐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만 했어요. 보상금 일로 한창 정신없이 지내던 쯤 오후쯤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말쑥하게 잘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고 이 동네의 올스타일은 아니었죠. 처음엔 그냥 손님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절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당황해서 야채를 소분하다 말고 쳐다봤는데 그 여자가 말했어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누군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을 아무리 봐도 낯설었거든요. 죄송해요. 누구시죠? 미안해요. 제가 손님 얼굴을 다 외우진 못해서. 그 여자가 대답 대신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너무 깊이 숙여서 깜짝 놀랄 정도로요. 15년 전에 새벽 시장에서 저 살려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어요. 그때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죠. 15년 전 겨울날 새벽에 야채떼러 시장에 갔는데 구석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인가 싶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만삭의 임산부였어요. 배가 엄청 불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랬죠. 추운 날인데 얇은 옷만 입고 있었고 굶은 게 며칠은 된 것 같았어요. 전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실눈을 뜬 채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제발. 왜 병원을 부르는 걸 말렸는진 모르겠지만 워낙 간절하게 말하길래 일단 집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방에 눕히고 죽 끓여서 먹이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말이 없었어요. 며칠 돌봐줬더니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어요.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어느 날 밤에 진통이 왔어요. 저는 허둥지둥했죠. 병원 가자고 했는데 또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여기서 낳게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려요. 결국 밤새 붙잡고 있다가 새벽에 동네 어르신 도움까지 받아가며 집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여자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이유는 몰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싶어 저도 같이 울었네요. 아기 낳고 며칠 더 있다가 그 여자는 홀연히 사라졌어요. 며칠 뒤 아침에 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죠. 봉투 하나랑 상자 하나. 이 봉투를 열어보니 500이나 되는 큰돈과 상자인 가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사장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그 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나 싶었고요. 근데 돌려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 뒤로 15년이 지나서 절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을. 그냥 시장 상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녔어요. 그것밖엔 방법이 없어서. 그 여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저 박지연이에요. 이제야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됐네요. 그제야 이름을 알았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명함을 하나 건네더라고요. 받아보니까 명품 브랜드 한국 총괄 상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회사의 상무 자리에 있더라고요. 전 얼떨떨했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잘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집을 나와서 좀 복잡했어요. 알고 보니 대형 유통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대요. 어마어마한 재벌가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남자를 사랑했대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고요. 아버진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남자랑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도 저는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 남자한테 돈을 준 거예요. 3억을 주면서 제 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돈을 받고 떠났어요. 지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 사람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버지한텐 말 못하고 집을 나왔는데 차라리 죽자 싶었거든요. 근데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자꾸 그 아이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거리를 떠돌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그 지경이 된 거였죠. 근데 사장님이 절 발견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집에 데려가서 밥까지 떠먹여 주시고 아기도 낳게 해주시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아니 난 그냥 못 지나친 거였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다들 절 보고도 복잡해질까봐 그냥 지나쳤거든요. 사장님은 달랐어요. 지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뒤에 아기 낳고 집에 돌아갔어요.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결국은 받아주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잘 됐네. 다행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그 뒤로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도 사장님 찾는 건 안 멈췄고요. 제 목숨 살려주신 분인데 그때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죽었어요. 우리 아이도 없었고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한 사람한텐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게 놀라웠죠. 그때 제가 남기고 간 돈이랑 가방 살려주신 것에 비해선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아유 됐어요. 내가 뭐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엄마랑 아이가 건강하다니까 됐어요. 알아요. 그런 분이라는 거. 그래서 더 갚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게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 씨가 자꾸 고맙다고 해서 저도 괜히 울컥불컥 했고요.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도 하게 됐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운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 이야기까지 나왔죠. 아참,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우리 며느리가 좀 그래요. 애가 무슨 명품에 환장하고 시장에서 일하는 내 꼴 보면서 촌스럽다 창피하다 그런 말 달고 살아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 주고 간 가방 있잖아요. 내가 그거 아직 갖고 있거든요. 진짜요? 아직도 갖고 계실 줄 몰랐어요. 아예 선물로 준 건데 어떻게 버려. 근데 그거 들고 나갔다가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나더러 무슨 가짜를 들고 오냐고. 차라리 시장 가방이 낫다고. 지연 씨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피식 웃었어요. 그거 진짜예요. 그때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였어요. 저도 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그 브랜드 초창기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지금은 경매에 나와도 못 사요. 명품 좀 안다는 사람들 다 그래요. 로고 크기, 최신 디자인 그런 것만 보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못 알아보고요. 정작 자기가 명품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살면서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쏟아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속이 깊던지. 나중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같이 분해하기도 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래요? 아유 근데 뭘 어떻게 해요. 아들은 잘만 사는데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제 말을 듣고 난 지연 씨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근데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그 말을 들으면서 전 뭔가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며느리를 내가 심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지연 씨를 만나서 재산 이야기를 상담했어요.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상속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변에 그런 걸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장 상인들밖에 없었거든요. 지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마음은 정하셨어요? 아이,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들한테 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그럼 결국 며느리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싫기는 한데 내가 그런 쪽은 잘 몰라서. 안 주시면 되죠. 자식한테 주는 거랑 며느리한테 뺏기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지연 씨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변호사니 뭐니 그런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든다고. 이 법적으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사장님, 제 주변에 변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눈을 반짝이면서 이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참에 며느리한테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는 건 어때요? 보여준다니 뭘? 사장님 진짜 모습이요. 그동안 사장님 무시했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려줘야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오긴 오는 건가 싶어서요. 사실 참고 산 지가 참 오래됐어요. 촌스럽다는 말, 창피하다는 말, 시어머니 아니라는 말까지 다 듣고도 참았으니까요. 근데 한 번쯤은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해볼게요. 어차피 이대로 계속 참고 살 순 없으니까. 그 말이 나왔어요. 제 입에서요. 순간 지연 씨 얼굴도 환해졌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지연 씨가 변호사를 연결해줬는데 젊은 여자 변호사로 상속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설명해주면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손녀분 이름으로 신탁하시면 며느리분이 손댈 수 없어요. 성인 될 때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럼요. 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니까요. 공증인도 만났어요. 서류에 도장 찍고 서명하고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는데 그것도 지연 씨가 옆에서 다 도와줬어요. 이젠 지연 씨가 제 며느리 같고 딸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그동안 며느리분한테나 당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녹음해 두신 거 있어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걸 녹음할 생각까진 못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폭언이나 무시하는 말들 녹음하세요. 증거가 있으면 좋거든요. 지연 씨가 조그만 녹음기도 하나 줬어요. 꼭 손녀 장난감 만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녹음을 시작했어요. 습관처럼 며느리 만날 때마다 녹음기를 켰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손녀 생일이 곧이라 며느리한테 연락했죠. 예, 하연이 생일 선물이나 사러 가자. 백화점에서 보는 게 편하지. 며느리가 좀 의아해했어요. 제가 한 번도 먼저 백화점 가자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네? 백화점이요? 곧 학교도 가는데 이참에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나도 좀 보태줄게. 며느린 백화점이라니까 따라 나서더라고요. 명품 매장 구경할 생각에 신이 났는지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가 밝았죠. 약속날 전 아침에 일어나서 옷부터 골랐어요. 일부러 가장 낡고 편한 옷을 입었어요. 10년 돼서 숨이 다 죽은 패딩, 해진 운동화,
시장에서 산 면바지까지, 그리고 미리 지연 씨한테 연락해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 뒤 아들 집 앞에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손녀도 같이 왔더라고요. 절 보더니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할머니 왔다! 할머니다! 그런데 며느린 표정이 굳었어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백화점 가는데 그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괜찮아, 뭐 어때서. 며느리가 뭐라고 더 하려다가 참았어요. 손녀가 있으니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그랬겠죠. 얼마쯤 달려서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앞장서서 명품 매장 쪽으로 가더라고요. 매장 안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들 눈이 달라졌어요. 며느리한테는 어서 오세요 하면서 다가가는데 저한테는 슬쩍 눈을 피하더라고요. 낡은 옷 입은 할머니가 왜 왔나 그런 눈빛이었어요. 며느리가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익숙한 자세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460만 원이에요. 며느리가 가방을 만지작거리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품 매장에 오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빤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쪽에서 서 있었어요. 직원들이 저한텐 말도 안 걸었어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그때 며느리가 절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그냥 저기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왜 자꾸 이쪽으로 오세요? 왜? 나도 온 김에 구경이나 좀 하려고. 아니, 자꾸 제 앞에 서 계시면 제가 좀 그래요. 저쪽으로 가 계시라고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시겠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온 옷으로 여기 직원들도 다 쳐다보잖아요. 저기 가서 좀 앉아 계시라고요. 결제는 제가 할 거니까 어머님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그 말투가 완전히 절 무시하는 거였어요. 눈에 띄지 말고 가 있으라는 뜻이었어요. 옆에서 손녀가 그걸 다 듣고 있더니 며느리 다리를 붙들고 말리더군요. 엄마 왜 그래? 할머니한테 화내지 마. 나 할머니 좋단 말이야. 며느리는 손녀를 다른 쪽으로 보내더니 다시 저한테 말했어요. 아무리 백화점을 안 와보셨다고 해도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런 옷 입고 오니까 인사도 안 하잖아요. 여기 직원들 사람 딱 보면 수준 안다고요. 아예 제 수준까지 운운하며 대놓고 말하는 거였어요. 숨기지도 않고요. 직원들도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한 직원은 키득거리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그냥 저 혼자 좀 보게 해주세요. 차라리 식당에 가서 기다리시든지. 그때였어요. 매장 입구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단정한 정장을 입은 지연 씨가 들어오더라고요.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사모님이라니 직원들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며느리도 멈칫하더라고요. 네? 누구라고요? 며느리가 지연 씨를 쳐다봤어요. 지연 씨는 며느리를 보지도 않고 저한테만 말했어요. 사모님, 근데 왜 여기 서 계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죠. 안내도 안 받으시고. 그러더니 직원들을 쏘아보듯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매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분 누구신지 모르세요? VIP 고객님을 이렇게 서 있게 하면 어떡해요?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우물쭈물했죠. 사모님, VIP 룸으로 가시죠. 저는 지연 씨 뒤를 따라갔어요. 제 뒤에서 당황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저기요. 아까부터 저희 어머니를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매장을 신나게 돌고 있던 손녀도 함께요. VIP 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장 입은 두 사람은 제가 만난 변호사와 공증인이었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며느리가 들어가려다가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오세요. 오늘 중요한 자리니까 안에서 얘기하시죠. 그렇게 며느리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지연 씨가 정면에 서서 말했어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한국 총괄 상무 박지연입니다. 지연 씨가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저와 지연 씨를 번갈아 보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죠. 상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지연 씨가 기다리고 있던 질문이라는 것처럼 답하더라고요. 아, 이분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며느님은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그게 다예요? 지연 씨가 저한테 다가와서 제 옆에 섰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이분은 명품 하나 안 걸치셔도 이미 그 자체로 명품이신 분이에요. 근데 며느님은 어머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던 모양이네요. 아까 밖에서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예? 창피하다고요? 옷차림 때문에 같이 있기 싫다고.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게... 아니 그건 어머니가 너무 이런 데를 안 와보셔서 알려드리려고. 그럼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시면서 겉모습만 보고 그러신 거예요? 그 말 끝에 지연 씨가 변호사 쪽을 봤어요. 모든 게 준비됐다는 당찬 얼굴로요. 시작하시죠. 재산이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전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어머니 무슨 상속이요? 저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꺼냈어요. 먼저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시죠. 녹음 소리에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호사가 버튼을 누르자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그 옷 좀 어떻게 안 돼요? 창피하게. 야채 가게 나는 분이 뭘 하시겠어요? 녹음이 계속됐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한 가시 같은 말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다 언제... 며느리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으니 불안해질 수밖에요. 너하고 만나는 동안 모은 거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이도 쌓이더라. 솔직히 난 참을 만큼 참았다. 10년 동안 아들 보고 하은이 보면서 참았어. 나 창피하다는 소리 듣고 화 한 번 안 냈지. 우리의 가정 깨질까봐, 하은이한테 상처 줄까봐. 어머니, 그땐 제가 좀 예민해서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아니, 넌 항상 날 무시했어. 창피해한 것도 다 알아. 오늘도 그랬고.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며느리 눈이 커졌어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고 김재호 씨 명의 토지 보상금 8억 원. 며느리가 숨을 삼켰어요. 목이 꿀떡 움직이는 게 보였죠. 두 번째, 박지연 상무 후원금 2억 원. 세 번째, 기타 적금 및 보험금 합계 2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2억 원입니다. 며느리 입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12억이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 가난하고 쓸모도 없는 노인네라 생각했지? 시장에서 야채나 팔고 맨날 거지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촌스러운 늙은이라고.
그게 아니라 그거야. 네 눈엔 난 그랬지. 숨기고 싶은 존재. 시어머니가 아니라 동네 아는 사람. 근데 말이야. 저는 길게 숨을 한 번 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 돈 너한텐 단 1원도 안 갈 거야. 예? 이 재산 전부 하은이 이름으로 신탁할 거야. 하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네가 손댈 수 없게 법적으로 막아뒀어. 오늘이 너한텐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미 끝났어.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2억이라는 큰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니까요. 어머니, 잠깐만요. 도연 씨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난 도연이한테 줄 생각 없다. 왜냐고? 도연이한테 주면 너한테 가잖아. 저녁 몇 번 차리면 가방 하나, 애 낳으려면 가방 3개. 내가 모를 줄 아니?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도 참은 거야.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그냥 저희 둘이 장난으로. 장난? 애 낳는 것도 명품백 3개가 조건이었던 게 어떻게 장난이니?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모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신탁계약서예요.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서명을 했죠. 이제 됐다. 하은이가 25살 될 때까지 이 돈은 아무도 못 건드려. 오로지 하은이 교육비, 생활비는 신탁에서 나가고 나머진 하은이 성인 되면 받는 거야. 다급해진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여태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참 희한한 광경이었죠. 기분도 묘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제가 달라질게요. 진짜로 앞으로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효도? 네가? 예, 웃기지 마. 효도는커녕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돈 12억이 있다니까 갑자기 효도? 너 나한테 꿇은 거 아니다. 돈 앞에 꿇은 거지. 아니라고 해봐. 내가 계속 야채 가게 나는 할머니였으면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들어 보이면서 말했어요. 이거 기억나? 네가 가짜라고 했던 가방. 딱 봐도 티 난다면서 시장 가방이 낫다고 했지. 그게 나한테 더 어울린다고 말이야.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지연 씨가 앞으로 나와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 가방이요, 저희 브랜드 초창기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1990년대 딱 50개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경매에 나오면 수천만 원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나 봐요. 어머니, 몰랐어요. 그땐 제가 제대로 본 게 아니라서. 그래, 몰랐겠지. 네 눈으로 가짜로 꾸민 껍데기만 보이니까.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난 널 보면 명품 흉내낸 가짜 가방 같아. 그래, 겉은 번지르르 해. 비싼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근데 속은 텅 비었어. 겉만 명품이고 속은 싸구려지. 세월이 지나도 진짜는 진짜거든. 근데 너는 1년도 안 돼서 그 속이 드러났어. 가짜로 만든 명품백인 거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또 연기로 짜내는 것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우는 거 너 그것도 가짜야. 진짜 미안하면 그때 울었어야지. 최소한 시어머니 아니라고 그런 말은 안 했어야지.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무릎으로 기어와서 매달렸어요. 한 번만요. 제가 진짜 달라질게요. 어머니 말씀 다 들을게요. 뭐든 할게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래, 뭐든 한다고? 근데 뭐든요. 그래, 그럼 10년 전으로 가서 그때부터 다시 해. 못하겠지? 봐, 소용없다니까.
저는 며느리 손을 뿌리쳤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서 우는데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됐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서아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네가 진짜 바뀌고 싶으면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네 자신한테 매달려.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것부터 생각해봐. 난 이제 다 끝났다. 너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그냥 남남으로 살자.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말했어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녹음된 내용들은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언어폭력이면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어요. 사모님께서 원하시면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도 눈치를 살피다가 조금은 안도하는 듯 했죠. 소송까진 안 할 거야. 근데 알아둬.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며느리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도연이한테 연락해 여기로 오라고. 예? 네 남편도 알아야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뭘 했는지. 아들이 전화 받고 30분 만에 달려왔어요. 헐레벌떡 뛰어온 것 같았어요. 넥타이도 다 삐뚤어지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VIP 룸을 문 열고 들어온 아들이 상황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내, 정장 입은 변호사와 공증인, 그리고 저. 엄마,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아들을 보더니 더 서럽게 울었어요. 아들한테 매달리려고 손을 뻗었죠. 도연씨, 나 좀 도와줘. 어머니가... 잠깐. 저는 다가가려는 아들을 막았어요. 도연아, 먼저 이것부터 들어봐. 그리고 얘기하자.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듣는 내내 눈을 질끈 감더니 나중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듣고 난 아들이 다시 눈을 떴어요.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진짜 이랬냐고? 그때 내가 좀 예민해서. 이건 예민한 게 아니잖아! 아들이 처음으로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결혼 생활 동안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들 목에 핏대가 섰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난 다 참았어. 해달라는 것도 다 해줬고, 당신이 뻑하면 명품 사달라고 할 때도, 나랑 살면서 이상한 계산할 때도 다 참았어.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우리 하은이도 엄마도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나도 힘들었어. 갑자기 결혼해서 애 키우고 그런 게 난 힘들었다고. 아들이 그 말에 비웃었어요. 저도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 명품 못 사서?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가방, 구두, 옷 다 사줬잖아. 당신 비위 맞추느라 내가 얼마나 쩔쩔맸는지 알아? 근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런 말을 해?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한테! 아들이 며느리 앞에 섰어요.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 키우셨는지 알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다 있다고.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래? 왜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 처음엔 안 그랬잖아.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선 넘은 거야. 우리 끝이야. 아들이 마음을 먹었는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끝내자. 뭐라고?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혼하자고. 너는 못하겠어. 도현 씨 갑자기 왜 이래? 우리 10년을 문제없이 살았는데. 10년 동안 내가 죽어라 참았으니까 문제 없었던 거야. 이제 못 참겠다고.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엄마, 난 불효자야.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내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들 눈에서요. 저도 참으려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됐어, 일어나. 엄마 앞에서 무릎 꿇지 마. 보기 싫어. 엄마, 난 괜찮아. 진짜로. 네가 이렇게 알아줬으면 됐어. 아들이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단호하고 결심한 눈빛, 조금의 동정도 없는 무표정한 모습이었죠. 나가. 보기 싫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하은이를? 안 돼. 하은이 내 딸이야. 당신이 하은이 돌본 적은 있어? 애 씻기고 챙기고 밥은 누가 해? 다 나야. 하은이도 알아. 애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당신이 엄마 노릇을 했는지 알 수 있겠네. 두고 보자고.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게 있더라고요. 아들이 밖으로 나가자 며느리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같이 따라 나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딱 한마디를 했죠. 나중에 하은이 볼 면목이나 생각해. 그 말과 동시에 문이 닫히고 순식간에 VIP룸은 조용해졌어요. 전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지연 씨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어요. 가슴에 박혀있던 못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날 제가 흘린 눈물은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참은 눈물이었죠. 억울하고 서러웠던 게 다 섞여서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남은 건 후련함이었어요. 드디어 보여줬다는 거, 그 마음이 가장 컸어요. 저는 매장에서 놀고 있던 손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하은아 가자. 배고프지? 얼른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자. 손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따뜻했죠.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아들은 생각 정리가 끝났는지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엄마, 나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이번 일 겪으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어. 그래, 뭐 네 결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엄마, 하은이 엄마한테 맡겨도 될까? 당연하지. 하은이 내가 볼 테니까 넌 준비나 잘해. 그렇게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양육권도 재산도 없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끝났어요. 가방 몇 개는 건졌을지 모르겠지만요. 며느리가 떠나던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진심으로.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저도 알아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참 말이 없다가 한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그래, 사람답게 살아. 이제부터라도. 지금 저는 손녀랑 같이 살아요. 야채 가게는 여전히 하고 있고요. 달라진 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며칠 전에 손녀가 저랑 놀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난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왜? 할머니 사람들한테도 잘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줘. 그리고 씩씩해.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할머니가 씩씩해?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막 화내도 할머니 안 울잖아. 나였으면 막 울었을 거야.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할머니 그때 하은이 손잡고 있었잖아. 할머니는 하은이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손녀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더 씩씩하고 떳떳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이 나와요. 돈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참고만 살 필요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혹시 나 때문에 잘못될까 싶어서 그냥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요.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말고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